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국정원장과 1, 2차장을 싹 바꿨는데요. 영문을 모르는 국민들은 도대체 무슨 일인가 궁금해하면서 안보에 문제는 없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장과 차장이 동시에 물러나는 것은 그야말로 정보기관이 엄청난 실수를 해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했을 때나 있을 법한 일입니다. 듣기에는 국정원장과 차장이 인사 문제로 알력을 빚었다라고 하던데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작에 정리를 했어야지요.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까지 발사하면서 안보 위협이 커질 대로 커진 상황에서 후임자 지명도 없이 그냥 싹 바꿔버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방식을 보면서 대통령의 자리에 대한 인식 다시 한번 의심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내용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왁자지껄 시작하겠습니다. 끝판 토론, 저는 장윤미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정기남 조선대 개건교수, 전예현 우석대 대학원 개건교수,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백운기의 정치본색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지금 정어리 점프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100만 구독자, 120만 구독자 만들어지면 그야말로 정의와 상식이 바로 사는 세상 더 빨리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주말에 잠깐 어디를 다녀왔는데요. 어떤 여성분께서 연세가 지긋하신 분인데 반갑게 웃으면서 백운기 선생님이죠. 저도 정어리입니다. 그러시는데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 정어리 대군이 100만, 120만 또 더 많이 늘어나면 세상을 확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 목포의 어머님께서 백운기 제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서 보내주셨는데요. 삼행시의 대가 최수영 컨설턴트 운 좀 떼주세요. 100만 정어리 때가 운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훌륭하시죠? 아유, 예. 정말 이분이 컨설턴트 하셔야 되겠는데 삼행시 컨설턴트. 그러면서 진실과 상식을 위하여 우리 모두 힘차게 고고 해주셨는데 목포 어머님 감사합니다. 제가 선물 드리고 싶지만 지난번에 잘 좋은 글 보내주셔서 클렌징 폼 선물 보내드리겠다고 했더니 다른 분 주시라고 또 사양하셨죠. 이번에도 다른 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방문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에서 사실 결심을 했겠죠. 그런데 국정원장만 바꾼 게 아니고 1차장, 2차장을 싹 바꿨습니다. 바꿨다. 1차장, 2차장은 바꾸고 국정원장은 그냥 물러나게 했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궁금해하지요. 짐작가는 게 좀 있습니다. 그 전부터 좀 시끄러웠어요. 국정원장과 1차장이 인사 문제를 놓고 아주 알력이 심하다. 그래서 뭐 그때 또 바꾼다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바꿔야 되겠네 하고 생각하면 후임자를 마음속으로 결정하고 있다가 바꿀 때 후임자를 지명을 하면서 해야지. 후임자도 지명 안 하고 그냥 싹 바꿔버리면 원장도 없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면서 또 1차장, 2차장은 또 지명을 해요. 원장하고 차장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벌어진 일이면 그 후임은 원장 의견도 좀 들어보고 차장도 좀 같이 맞춰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물론 원장이 재청권이 있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이번에 이런 일 때문에 그랬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순서고 순리 아닐까 싶은데 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할 말들이 더 많지만 일단 패널들 얘기를 들어보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지요. 정기남 교수,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아니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일이 우리가 일일이 다 알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근데 방금 앵커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국정원이라는 조직에서 벌써 1년 6개월 사이에 서너 차례 인사 파동이 지금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이제 전격적인 인사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그만두게 하면 끝나는 거냐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인사를 통해서 그 경질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 원인을 규명을 해서 국민들이 최소한의 어떤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어떤 그 감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원인을 규명하고 거기에 대한 해법으로 인사를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시돼야 그나마 인사에 대한 이해가 좀 높아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은 사실상 A, B, C도 적용할 수 없을 만큼 좀 다급하게 이루어질 측면이 커 보인다. 물론 뭐 원장을 본인의 또 측근으로 갈아치우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관심보다는 국정원이라고 하는 최고 정보기관의 이런 그 인사 파동, 알력으로 인해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특히 군사적 어떤 그 위기 상황이 고조될 수 있는 상황에서 특히나 이 정보기관의 인사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우려를 크게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국정원장 내부의 인사 알력에 대해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거기에 대한 감찰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어떤 정보를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인사의 투명성이고 또 그것이 곧 정보기관을 더 국가 안보에 충실하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후임자 얘기는 이따가 해보겠지만 지금 김용현 경호처장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김용현 처장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 충암고등학교 1년 후배입니다. 이상민 장관도 고등학교 후배죠. 윤석열 대통령 인재풀이 왜 이렇게 좁습니까? 그냥 서울법대 후배나 검찰 출신 고등학교 후배 아니면 어렸을 때 사귀었던 친구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하나로 만들고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드는데 아무튼 이 최수영 컨설턴트 국정원장하고 차장하고 알력이 계속 뭐 있었다. 인사 문제를 놓고 뭐 비서실장이 어쨌든 이런 얘기 좀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저는 제가 제일 황당한 거는 국정원 뭐 원장은 뭐 장관급 공직자를 떠나서 어쨌든 한 국가의 최고 수장이고 1, 2차장은 이제 분야를 나누어 가지고 이제 하는 차관급 공직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말하자면 자기들이 어떤 뭘 할 때마다 언론에다 실시간으로 플레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해서 친한 기자한테 흘려가지고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쓰게 해가지고 계속 국정원 기사가 나온 거잖아요. 1차장이 그렇게 하면 또 2차장이, 그러니까 뭐 원장이 반격하고 또 원장이 반격하면 또 뭐 기조실장이 얘기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지난 1년 6개월이 운영이 됐는데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 정보기관의 그 최고위 급들이 각자가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내부의 일들을 외부에 발설시키면서 그것을 권력투쟁 혹은 자신의 입지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삼을 것이냐. 저는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는 정치인들이나 하는 거지 이게 엄중하게 퇴직하고 나서도 정보에 대해서 끝까지 함구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게 저는 믿겨지지도 않고 그다음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대통령께서 너무 했던 것도 너무 늦지 않았나 싶어요. 이런 문제가 좀 나왔으면은 초기에 좀 뭔가 리더십에 대한 문제를 물었어야 하는데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원장을 포함해서 1, 2차장을 동시 경질하는 거 조금 말하자면은 뭔가 이 정보기관이 톱니바퀴처럼 정교하게 맞아서 돌아가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의구심을 사기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전영 교수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발단이 이스라엘이 하마스 공격을 그냥 그렇죠.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마스 공격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꼽히는 이스라엘 모사드 정도면은 캐치를 했어야죠. 그런데 그냥 한 방 맞은 것 아닙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나 하고 봤더니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내부에 알력이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것 때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할 일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당한 거죠. 정보기관에서 인사 문제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고 이래가지고 무슨 정보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국정원에서의 파벌 다툼이 윤석열 정권 레임덕의 한 모습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목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세 가지 한번 짚어보면 첫 번째로 국가의 중요 기관에서 개혁을 통해서 서로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 문제를 놓고 서로 싸우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도 수뇌부가 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국정원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나라 같은 분단 국가에서 최전방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안보와 직결된 기관인데 이런 기관에서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뿐만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최근에 북한의 정찰 비행 위성 성공했다는 소식이 지나는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내부에서 안보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일각의 언론 보도를 보면 일부 인사는 비리 문제까지 불거졌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으니까 정말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국정원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지 뭐 부끄러울 수준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역시나 대통령의 책임론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국정원 내부의 알력 다툼은요. 사실 1년 6개월, 1년 5개월 정도 계속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기조실장이 국회 출석 앞두고 갑자기 그만둔 것 사실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 올해 6월에 대통령이 제거한 국정원 1급 7명에 대해서 인사가 번복되는 인사 파동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 이후에 언론 보도를 보면 11월 초에도 또 이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야당이라던가 정치권에서 국정원 조직이 기강이 무너졌다, 문제 있으니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대통령이 무시하고 있다가 지금 후임 인사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랴부랴 국정원장, 1차장, 2차장을 그냥 경질해버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지적을 하면 귀담아 듣지 않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인사 파동 문제가 국정원의 문제까지 드러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정권이 안보에 있어서 계속 헛다리 외부의 문제만 짚을 것이 아니라 국내 최고 정보기관에서 구멍이 숭숭 나고 있고 안전핀이 뽑혔다는 거 좀 반성하고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래요. 이은영 소장 인사를 네. 놓고 국정원장하고 차장 갈등이 심하고 알력을 빚었다고 하는데 그거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인사를 놓고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죠.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어도 그동안 쌓아왔던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걸 살려봅시다라고 하고 아니다.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싹 바뀌어야 됐다.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의견이 달랐다면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미 작년 9월에 국정원 1급 간부 27명이 퇴직했고 12월 달에는 2, 3급 간부 130명을 직무 배제하거나 한직으로 보냈어요. 그건 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 잘 나갔던 사람들 또 그때 정권에서 일했던 사람들 다 쳐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인사를 가지고 알력을 빚습니까? 그건 아주 추잡한 자리 다툼에 불과한 거죠. 이제 다 정리했고 그 요직에 내 사람 심자 뭐 이렇게 하고 싸운 거 아닙니까? 지금 앵커님 지적하신 게 굉장히 맞는 말씀이고 예리한 지적이세요. 제가 이제 틀린 말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난번 작년 9월, 10월에 조성준 기조실장 사퇴하고 나서 1급 100여 명 정도 포함, 1급 포함해서 100여 명 정도가 그때 다 잘려 나갔거든요. 그럼 이제 조직은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올해 6월에 1급 7명 인사했는데 또 이게 번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내부의 그 기관과 규율이 지금 잡히지 않고 있고 이거는 지금 새로 김용현 마지막 이제 극약 처방으로 대통령 최측근이 지금 가도 이거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국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 순방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거를 처리했다라는 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이 인사의 어떤 갈등, 내부 조직 갈등의 문제라기보다는 순방에서 이번에 이제 순방 나간 게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거였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국정원의 보고가 뭔가 현지 분위기가 좀 달랐기 때문에 더 이게 비행기 안에서 그 인사 버튼을 누른 것이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보고 국민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요, 정기란 교수, 저는 이번에도 참 인사하는 걸 보면서 자 보십시오. 진작에 국정원장 물러날 거다 막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러면 자 그냥 놔둬 하면 차장을 정리하든지 아니 차장이 하는 게 옳은 것 같아. 그러면 국정원장을 정리를 하든지 그래야지 이도 저도 못하고 그냥 놔뒀다가 이제 이게 완전히
폭발 직전이 되니까 야 그럼 둘 다 잘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진작에 국정원장을 바꿀 생각이 있었으면 후임자를 딱 생각을 해놨다가 후임자는 누구 이렇게 하면서 교체해야지 후임자도 없이 그냥 원장 물러나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후임자 지명하고 또 청문회 하고 또 그거 가지고 또 뭐 이것저것 하면서 한 달 이상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보기관의 수장이 공석인 상태가 쭉 될 것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냥 한다. 이건 뭐냐면 어떤 기관의 장이라든지 그 책임자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가라고 하는 인식이 없는 것 같아요. 보십시오. 이번에도 영국 가는데 지금 국가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라고 하는 초유의 재난이 일어났어요. 목통 원인을 8일 만에 밝혀내요. 그리고도 또 사고가 또 나요. 이런 상황인데 행안부 장관이 따라간다고 그러면 야 너 미쳤냐 지금 이 상황에서 남아서 지켜야지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야 뭐 네가 고치냐 가 이랬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 중요한 자리에 대한 인식이 이러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대통령직에 대한 어떤 아무런 생각이 없다라고 우리가 국민들이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또 말은 거창해요. 모사드와 같은 뭐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선배이자 또 자신의 측근으로 알려진 사람이 지금 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겁니다. 인사의 어떤 참사가 다시 인사의 파행으로 계속 점철되는 양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국회에서 이게 국정원이 아니라 이게 국민을 걱정시키는 걱정원으로 전락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오겠어요. 방금 여러 가지 측면을 얘기했습니다만 특히 이 권력기관장의 공백은 특히 우리 같이 남북 대치 상황에서의 어떤 늘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대단히 위험한 어떤 인사다. 방금 여러 차례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이미 인사 수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1년 반 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차기 원장 후보를 미리 내정해 놓고 어떤 내부 인사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점검이 끝난 이후에 원장을 임명하고 그 원장이 조직 장악 차원에서 1차장, 2차장을 임명하는 그런 순서로 가는 게 인사의 ABC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뭐 본인이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아, 그것도 정리 못해? 다 잘라? 뭐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특히나 다른 뭐 내부 용산 비서관들 인사도 아니고 국가정보기관의 인사라는 점에서 대단한 어떤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고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인사 시스템, 인사 철학 자체가 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저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표상류님이 이런 글 주셨어요. 대한민국 대통령 집무실 도청당했을 때 하지. 그런 명분이라도 있잖아요. 최수영 컨설턴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는 게 한미동맹 강화. 네. 왜? 안보를 위해서. 일본한테 다 내줘. 왜? 안보를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안보가 그렇게 중요하면 지금 국정원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안보의 가장 중요한 국방부 장관하고 함께 지켜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공석이 되도록 되는 상황을 빚어요. 지금 더군다나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까지 이렇게 쏘아 올리는 그런 마당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국제 정세도 그렇고 지금 뭐 대통령께서 한미 동맹 강화를 얘기하고 한미일 지금 삼축 체제를 구축하는 이 와중에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후임 1, 2차장이 이제 이제 대미 전문가하고 이제 북한 전문가로 이제 임명했다 그런 이제 언론 보도들이 뒤따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장이 공석인 상황이라는 건 대단히 좀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수장의 의견을 들어서 1, 2차장이 임명되는 게 어찌 보면은 당연한 어떤 인사의 수순인데 먼저 이 1, 2차장을 먼저 배치시키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원장 적격 후보를 찾아보겠다고 하는 게 조금 지금 안보 불안감에 대해서 국민적인 그런 어떤 그 우려를 야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완벽한 군대, 그다음에 완벽한 정보기관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하자면 그 존재 자체로 이미 외부의 적이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어야지 이미 적이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 군대나 정보기관이 만만하게 보였다는 그런 방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최소한 이제 후임 원장만큼은 조금 정파를 고려해서라도 떠나서라도 최소한 어떤 명망가 이런 것들을 좀 넘어서서 좀 뭐랄까
이 정말 정보기관에 대한 이 뚜렷한 인식과 어떤 그 소양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해서 원장을 포진시키는 게 그나마 지금 야기되는 이런 여러 가지 불안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천사섭님, 윤석열 정부 1년 6개월 만에 무너지는 게 너무 많네요. 국경 무너져, 경제 무너져, 안보 무너져, 국방 무너져, 국민안전 무너져, 삼권분립 무너져, 정치가 무너져. 숨 못 쉬겠네. 국가 조직까지 무너지고 있네요. 이제 남은 건 국민들의 멘탈인데 국민이라도 정신줄 바로잡고 있어야 나라를 살립니다. 이런 걱정 주셨는데 전혜영 교수님, 지금 이제 또 후임자 나오는 얘기도 김용현 경호처장 얘기가 나와요. 중앙고등학교 1년 후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국민들이 모르는 걸 많이 알게 됐어요. 지금까지 국민들이 대통령 장모 이름 누가 어머니 이름도 모르는데 장모 이름 아는 적이 있었나요? 대통령 어디 고등학교 나왔는지 이제 모르는 국민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의 고교 시절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누가 기자였는지까지도 요즘 화제가 되고 있고, 공교롭게도 검찰 시절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이 고위 방송사와 관련된 간부로 간다던거나 혹은 이명박 정부 때도 이미 지탄을 받았던 인물이 방통위원장이 되거나, 무엇보다도 안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조직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정원장의 차기 후임자로 지금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사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그렇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다 사적인 인연이 있었던 인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대통령과 인연이 있을 수도 있죠. 문제는 왜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냐는 지적을 받고 있냐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인재풀이 사적인 인연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고, 또 하나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을 해야 되는 시점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이 없이 또 개인적 인연이 있는 인물 혹은 측근을 아친다고 하니까 반발이 더 크게 일고 나는 것이고요. 제가 안보 무능과 관련해서 다른 부분을 좀 같이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정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에 합동참모본부 관련해서도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인물을 의장으로 결국은 지금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데요. 이 정부에서는 근무 시간에 주식 거래하고 골프 치는 사람들이 군 수뇌부에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거죠?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예결위 자리에서 주식 거래와 관련된 모 메시지 보다가 또 최근에 들켜서 망신을 떤 적이 있습니다. 주식 거래하고 골프 치고 근무 시간에 이런 사람들을 군 수뇌부에 앉히고 파벌 다툼하는 국정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무슨 군 장병들에게 안보를 열심히 하라고 가르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대통령의 인사 파동 문제라던가 인사 참사 문제 지적이 된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윤석열 대통령 정말 언제 가서야 이런 기조 바꿀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오직 급했으면 비행기 안에서 인사결정했겠습니까? 지금부터 인사 참사 문제 어디서부터 문제인지 한번 짚어보시고, 이 인사 참사 과정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한동훈 장관도 사전 선거운동 논란 일으키지 마시고 본래 해야 될 업무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영 소장, 네. 대통령은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를 어떤 자리라고 생각할까요? 지난번에도 장관들 막 이렇게 뭐 문제가 많았을 때 뭐 장관 다 날리면 차관으로 뭐 다 하지 뭐 그러면서 차관급 인사들을 싹 이렇게 내보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자리가, 국정원장도 장관급이죠. 사실 뭐 옛날에는 안기부장은 총리급이었고 막 그랬는데, 이런 자리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행안부 장관도 뭐 지금 이런 사태가 나도 야 같이 가 뭐 이렇게 하고,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분이 지금 장관이 그 정무직이면서 전문성을 담보하면서 그 또 그 부처의 조직에 그 수장으로서의 그 역할이 굉장히 막중하다라는 거를 잘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검찰 공무원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감각으로 지금 대통령을 계속 아직도 하고 있다.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검찰 공무원 조직 안에서는 이게 전체 조직이 아니었고 한 파트였기 때문에 내 밑에 있는 누군가가 자리를 잠깐 비거나 나와 뭐 동행을 해서 뭔가 다른 일을 해도 그 자리가 메꿔지거나 전체 조직에 큰 전혀 영향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되어서도 아직도 그 감각으로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장관을 자기 친구처럼 어디 갈 때 데리고 가고, 그게 김건희 여사도 그랬었잖아요. 그 자기 친구를 그 봉화마을 공식 행사 갈 때 데리고 갔던 것들을 보면은
이 두 분 다 아직은 그런 그 정부 고위직의 그 역할과 기능이 뭔지가 제대로 숙지가 아직도 안 되고 있다. 정말 국민들이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도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열심히 나가는 거 보면. 하기 싫다 그랬어요. 그때도 귀찮다고. 오늘 여론조사 전문가 이은영 소장님 나오셨으니까 여론조사 나온 거 한번 보죠. 그런데 여론조사가 조금 엇갈리더라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 순방 성과도 안 통한다. 지지율 2주 연속 하락한 여론조사도 있고 2주째 상승 이런 여론조사도 있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지금 이게 ARS 조사들은 어제하고 오늘 나온 것들은 다 올랐습니다. 좀 큰 폭, 중폭 이상 올랐어요. RN서치가 어제 나온 조사는 3.4%포인트 상승해서 39.5, 그러니까 거의 40% 육박하는 숫자가 나왔고, 리얼미터가 오늘 발표한 자료도 2.5%포인트 상승해서 38.1, 40%에 육박하는 숫자가 나오긴 했는데, 여전히 부정평가가 조금 뭐 떨어지긴 했어도 50대 후반이 나와서, 이게 지금 이제 안간힘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번 조사에 상승한 곳들은 순방 효과에 대한 기대감, 예. 그리고 그 9.19 합의 파기에 따른 약간의 안보 불안감으로 지지층이 결집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대통령 지지율은 사실 오차범위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큰 의미가 없다 손 치더라도 총선을 앞두고 정당 지지율 관심사잖아요. 네. 그런데 리얼미터 오늘 조사 보면 국민의힘이 35.5, 민주당이 47.1로 나왔거든요. 네. 이 정당 지지를 보면 민주당이 오차범위를 넘어서서 국민의힘을 앞서고 있는데 지난주 나왔던 또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이 또 앞선 걸로 나오고 그래요. 지금 정당 지지율이 굉장히 조금 요동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RN서치 자료도 보면은 어저께 이제 그 민주당이 큰 폭으로 하락한 자료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중폭 상승, 민주당 큰 폭 하락해서 40.5 대 40.0으로 나와서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RN서치 자료에서는 여성층에서 7.8%포인트 하락을 해서 그 암컷 발언 논란이 일부 조사에 좀 반영이 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리얼미터 자료는 또 민주당이 47.1로 국내보다 상당히 좀 격차가 크게 난 걸로 나오고 있고, 또 전화면접 조사는 올라간 게 있고 내려간 게 있고 막 민주당이 그래서 중구난방인데, 이게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의 그 부울경 지역과 대구 경북 지역, 영남 지역의 지지층이 굉장히 뭐 지금 요동을 치면서 그게 같이 연동되어서 이렇게 좀 중구난방 들쭉날쭉하는 그런 지지율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할 때는 좀 지지율이 대체로 올랐지요. 그렇죠. 그런데요. 지금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 그게 별로 먹히지를 않습니다. 특히나 KBS 같은 경우에 9시 뉴스, 그 대한민국을 대표했던 뉴스에서 대통령 황금마차 타고 다니는 것을 무려 5분 30초나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안 봐서 모르겠는데요. 최수영 컨설턴트 KBS 시청자위원 하셨죠. 네. 지난번에 국가행정전산망 마비 사태가 났을 때 모든 언론이 다 그걸 톱으로 다뤘는데 KBS만 9시 뉴스에서 윤석열 대통령 에이펙 정상회의 성과를 보도하고 이번에 영국 방문했을 때 무려 5분 30초나 그 행사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데 KBS 시청자위원을 지내신 시각으로 봤을 때 온당합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 한 꼭지 뉴스 한 꼭지의 평균 소요 시간이 3분 정도 보는 게 맞습니다. 1분 반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그 길어야지 아주 3분. 특집이나 뭐, 예. 한 꼭지가 3분 정도인데 이제 이게 두 꼭지 분량의 이제 그것이 한 뉴스로 한 꼭지 뉴스로 나갔다는 거는 좀 사실 이례적이긴 한데, 저는 그 아마 KBS가 공영 방송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뉴스 밸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140년 된 혈맹 관계의 첫 국빈 방문이었다는 그 의미를 좀 부각시키려고 편집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지난번에 그 행정 전상만 목통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이제 뉴스 배치에 어느 정도 가야 되느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여러 가지 국민적 생활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뉴스 첫머리에 보도가 되는 게 저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상식적인 패턴이라고 보는데, 근데 사실 근데 이게 있었을 때 뭐가 있었냐 그러면은 그 북한의 이제 위성 정차, 그러니까 북한이 위성을 쏘아 올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분석을 한다 그러면은 이 뉴스는 굉장히 우리 안보상에서 중요한 뉴스였기 때문에 행정 전산망에 대한 어떤 불통 뉴스와
북한이 쏘아올린 정찰 위성 어떤 것이 더 큰 것이가는 저는 뉴스 편집자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봐서 저는 그 부분을 앞서 배치했다는 그 북한의 정찰 위성 앞서 배치했다는 거는 아무래도 안보라는 것이 국민적 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KBS가 그렇게 반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대 배치는 조금 더 세심한 고려가 있어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진남 교수, 전희영 교수 말씀하십시오. 근데 이제 행정 전산망 사태라는 게 주민등록증을 빨리 발급받아야 되거나 앱을 빨리 깔아가지고 뭔가를 처리하는 사람들한테는 생존이 걸린 문제이거든요. 가벼운 문제가 아니고 그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특히 집과 관련해서 뭐 등기 처리를 해야 된다던가 전입 신고를 해야 되는가 이런 사람들이 이러다가 계약 파기되는 거 아니냐. 하루 이틀 문제로 이게 굉장히 큰 손실이 있거나 분쟁으로 갔을 때 소유권 인정 문제하고 크게 이제 연동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공영방송이라는 KBS에서 이 문제의 시급성,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생각을 했을 때 다른 방송은 몰라도 KBS는 이것을 더 중요하게 다루지 않느냐 그런 비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또 굉장히 아쉬운 것은 KBS가 예전에 좀 봤을 때 제가 주목한 부분은 KBS 9시 뉴스에서 노동자의 안전 문제라든가 근로자의 권리라든가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보도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것은 이념을 초월해서 우리가 풀어야 될 사회적 문제들을 많이 다뤘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그런 뉴스가 굉장히 소외되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은 노란봉투법이라든가 이런 법 또는 뭐 산재 처리와 관련된 법안과 관련해서 너무 좀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공영방송으로서 가졌던 장점을 오히려 잃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외국에 자주 나가고 한번 나가면 KBS가 이렇게 보도해주고 그러는데도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지난주보다 3%. 올랐어요. 3%포인트. 그래서 59가 나온 겁니다. 지지율 부정평가가 60%가 되면 3분의 2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0사람 중에 결국은 6사람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에 대해서 사실상 비토하고 있다는 건데요.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뭐 대통령 스스로가 여론조사에 일비하지 않고 전혀 이 지지율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의미 자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나 찍을 사람 찍는다라는 이제 그런 기조고, 그러니까 해외 순방 다녀와서도 결국은 야당을 상대로 또는 국민들을 상대로 설명하고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TK 찾아가서 보고하는 뭐 이런 자기 전통적인 지지층만 찾아가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여전한 상황이다.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국정원에 뭐 이를테면 이른바 3톱이 인사가 교체되는 상황, 또 1급 인사가 파동이 나는 상황이 돼도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조차를 대통령이 알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 진상에 대해서 전혀 공개된 바도 없어요. 자, 행정전산망 먹통됐는데 이상민 장관은 사실 방금도 얘기했습니다만 해외 순방 동행이 나고 있고 이 누구 하나 책임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그 문제의 어떤 진상 규명과 또 거기에 대한 명확한 어떤 해명, 그리고 또 공식적인 정무적 책임자들의 사과, 이런 것들이 기초가 돼야 문제를 풀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울 텐데 그런 것들이 다 생략돼 버리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수준은 갈수록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이 아예 포기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 저는 그것이 국정 지지율 부정평가 60%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레몬님, 국방부 장관은 주식이나 하고 있고 국정원장은 공석으로 놓아두고 있고 이 정부는 안보에는 눈꼽만큼의 관심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 생각 드실만 하죠. 기다리 진실이님, 독도라도 꼭 지켰으면 합니다. 이제는 입이 아픕니다. 정말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된다. 제대로 가져야 된다. 이제 장관에 대한 인식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정말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 어떤 걸 걱정합니까? 대통령이 좀 국민들이 뭐를 원하는지, 국민들이 어떤 뭐 원하는 걸 해주라는 거 기대를 안 하고
국민은 늘 옳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뭔지 그거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민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자꾸 어긋나게 가니까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대통령 얼굴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상당히 복잡합니다. 혁신위원회 만들어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분위기를 좀 일신해 보려고 하는데 인요한 위원장 뭐 열심히 돌아다니고 말은 많이 하는데 딱히 지금까지 뭐 보여준 게 없죠. 말 실수도 몇 개 나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준석 대표 뭐 가정 아버지가 뭐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랬다. 이은영 소장이 그건 좀 너무 심한 말 아니에요? 너무 심한 말을 했고 이준석 대표도 전 대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욕한 사람 처음 봤다고. 그래서 지금 이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이제 지금 이 중진들의 험지 출마, 불출마 욕을 했는데 중진들이 지금 다 반발을 하고 있고 급기야 이제 김기현 대표도 그 자기 지역에 가서 나의 지역은 여기 울산인데 왜 누가 시비 거냐. 그리고 나는 대통령하고 3-4시간씩 통화하는 사람이고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강조를 해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하는 말은 절대 안 듣겠다라는 걸 지금 밝혔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그 나온 자료를 보면은 인요한 혁신위원장 그 수행평가 김기현 대표 평가, 직무평가 나왔는데 근데 또 이상하게 인요한 혁신위원장 수행평가가 조금 더 높아요. 긍정평가 42% 나왔고 김기현 대표에 대한 긍정평가는 26%밖에 나오지 않아서 이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부 부처 내 국정원을 포함한 이쪽의 갈등도 심하지만 국민의힘 내부 갈등도 지금 상당히 심하다. 대통령이 정말 의지할 곳이 없어서 자꾸 친구들에게만 의지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김기현 대표 그동안에 뭐 인요한 위원장하고 맨 처음에는 아주 뭐 전권을 다 드리겠습니다. 잘해보세요 했다가 나중에 너무 급발진하면 안 됩니다. 그랬다가 이제 시끄러우니까 우리 둘이 만납시다 라고 해서 이야기하고 우리 뭐 허심탄회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나 물러나라는 얘기네. 그러면 곤란하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인요한 위원장하고 정면으로 한판 붙을 기세입니다. 먼저 지난 24일 국회에서 기자들한테 했던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아실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자세한 내용을 잘 몰라서 보도된 내용도 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잘 이준석 전 자세한 내용을 잘 대표,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대표님 일주일 내에 사퇴할 거라고 좀 주장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좀 입장이 있으시죠? 그분에게 물어보시죠. 내일 울산 가시는데 울산에서 출마 관련해서 좀 이야기가 나올까요? 울산은 내 지역구고 내 고향인데 울산 가는 게 왜 화제가 되나요? 당대표의 거치는 당대표가 결정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을까요? 자, 식사 맛있게 하세요. 울산은 내 지역구고 고향인데 왜 화제가 될까요? 왜 되겠습니까? 거기 울산을 떠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만두고 뭐 어디 다른 자리로 가는가? 아니면 김포를 서울로 편입한다고 그러는데 그 카드로 해서 김포 출마를 시키는 건가? 그렇게 좀 생각했죠. 그랬는데 보니까 그것도 잘 안 됐나 봐요. 이제 울산 지킨다. 울산에 내려가가지고 장제원 의원이 92대 관광버스 동원해서 파워 보여줬던 것처럼 한번 해보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울산에 산 얘기 들어볼까요?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지금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어지는데 제일 그 다정다감하고 말 잘 통하는 소통이 잘 되는 사람. 하루에 3번, 4번씩 전화가 하고 또 만나서 해야 될 일도 많잖아요. 전화로 안 될 일들이 많으니까 만나서 언제 또 만납시다,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면 밤 늦은 시간에 서로 바쁘니까 밤 늦은 시간에도 뭐 밤 9시, 10시든이라도 만나서 얘기 나누고 이렇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같이 호흡을 잘 맞춰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울산에서 의정보고를 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 대통령하고 엄청 가까워요. 뭐 한 번씩 만나면 몇 시간씩 얘기하고 뭐 수시로 전화하고. 그런데 전혜영 교수, 지난번에 장제원 의원은 나는 탄압에도 뭐 굴하지 않고 맞서 싸우겠습니다 이랬는데 여기는 또 나는 대통령하고 엄청 가까워요라고 하면서 나 좀 살려줘 뭐 그러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예전에는 윤핵관이라는 말이 많이 쓰였잖아요. 윤석열 정부 핵심 관계자.
망핵관, 윤석열 정부 망하는 데 기여한 핵심 관계자들로 이분들이 되는 게 아닌가 참 우려가 됩니다. 근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많은 민심이 일단은 용산과 국민의힘의 관계를 좀 재정립하라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나는 여전히 용산의 마음을 얻고 있어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도 참 비극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혁신위에서 뭔가 해보려고 할 때마다 자기 세과시하고 있는 장제원 의원의 모습도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과는 아주 거리가 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류한 혁신위의 무능과 지금 김기현 대표의 욕심이 합작이 되다 보니까 이걸 바라보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아마 답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인류한 혁신위는 계속 곁다리만 짚고 핵심을 지금 짚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 용산 대통령실 눈치를 보고 있고 심지어 인유한 위원장도 마치 대통령실의 의중이 자기에 있는 듯이 용산에 윤심파를 했다는 점이 굉장히 아쉽고,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보궐선거가 끝나고 사실은 본인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어야 되는 건데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는 것이 비극의 한 원인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특히나 최근에 김석기 최고위원 임명한 것은 지금 보수 언론에서도 질타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특정 지역에 편중된 인사인데다가 검찰, 경찰 지금 중심의 국민의힘 기조를 계속 끌고 간다는 비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는 울산 출마나 험지 출마를 고려하실 것이 아니라 그냥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시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김기현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정기남 교수? 마지막 몸부림이죠. 마지막 몸부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미 김기현 대표는 그동안 당 대표로서의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 그 결정타가 이제 결국은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참패가 이제 하나의 계기가 됐습니다만, 그동안 정부 여당에게 요구돼 왔던 국민의힘에 요구돼 왔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에 대해서 최소한 아닙니다라고 노라고 답할 수 있는 당대표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 표현, 다른 말로 하면 당정 간의 어떤 수직적 당정 관계를 좀 개선해야 된다. 그걸 대통령이 건의할 수 있는 여당이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일체 실천하지 못해 왔던 것이 김기현 대표거든요. 사실상 죽어가던 상황에서 인유한 혁신위원장을 영입하면서 어찌하면 이제 수명을 좀 연장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전권을 부여한 해 만에 결국 모셔왔지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뭡니까? 결국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혁신위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배가 산으로 가는 지경에 지금 이르고 있다. 그건 뭐냐? 결국은 정치 생명을 좀이라도 연장시키고자 하는 김기현 대표 등 소위 이른바 지도부 또 친윤 핵심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인유한 혁신위원회가 사실상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다못해 전혀 본질과도 상관없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사실 막말이나 하고 폭언이 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전혀 손대지 못하니까 격까지만 놓고 인유한 혁신위와 지도부가 싸우는 모양새인데, 이 또한 제가 볼 때는 11월 말 12월 초를 넘기기는 어렵다. 결국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마지막 지금 혁신위와 지도부 간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은영 소장님, 제 네. 뇌피셜인데요.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 김기현 대표가 됐는지는 우리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이쪽 저쪽 대드는 사람들 다 정리해주고 그냥 꽃길 깔아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랬느냐? 그 전에 이준석 전 대표 하도 이제 미우니까 저거 빨리 날리고 이제 좀 내 마음대로 당을 컨트롤하고 싶은데, 봐도 다 이 중진들은 자기들 잘난 것으로 할 것 같고 그나마 여기가 좀 말을 잘 들을 것 같아서 시켜준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제 딱 써보니까 이거 뭐 별로 인기도 없고 뭐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그러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졌으니까 책임지고 물러나겠다. 은근히 그걸 기대했는데 약표도 다 떨어지고 자연적으로 팽 해주기를. 근데 눈치도 없이 안 나간단 말이죠. 지금 자식 참 눈치 없네. 이럴 때 좀 알아서 나가주지. 그런 것 아닐까 싶어요. 지금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지금 제가 근데 틀린 말 없을까? 아까 김기현 직무평가가 긍정은 26이지만 부정이 61이거든요. 그래서 존재감이 없어요. 그리고 좀 눈치껏 나가야 되는데
사실 김기현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에게 빚을 엄청 많이 지고 있거든요. 근데 나가기는 싫으니까 장제원 의원처럼 세과시를 못하고 오히려 아양을 지금 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볼 때는 죽어도 안 나가겠구나. 그러면 대통령이 이제 또 손에 피를 묻혀야죠.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안 나갈 것 같아요. 네. 안 나갈 것 같아 보이죠. 네. 최수영 컨설턴트 안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안 나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지금 하는 질문이 저도 거꾸로 김기현 대표한테 하고 싶은 질문이 그럼 안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인요한 혁신이라는 게 이제 말하자면은 지금 30날이잖아요. 30날에 이제 드디어 이제 그 혁신이 의제를 올린다 그래요. 그럼 이제 의제로 의결되는 순간 바로 자동적으로 최고위원회로 넘어가서 지도부가 의결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안 한다고 할 겁니까? 한다고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거기서 딜레마가 하나가 생기고 두 번째 인요한 혁신이가 그게 안 되면은 소장파 3인이 그랬잖아요. 우리 그만두겠다고. 아마 그만둘 겁니다. 그러면 형해화가 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그럼 인요한 혁신이가 무너지면은 무너졌으니까 다시 김기현 대표 체제로 갑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 이게 이제 TPO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과 시간 이런 것들에 장소 맞춰가지고 본인이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자, 지금 민심 보고 정치하라고 혁신이가 출범했는데 윤심을 다시 얘기하는 당대표는 도대체 국민의힘 당대표 맞습니까? 제가 보수 패널이지만 지금 이런 게 혁신이라고 그러면은 누가 혁신이라 하겠습니까?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있을 수 없잖아요. 혁신은 당연히 아픔을 동반하죠. 그런데 아무도 피해보지 않는 혁신하겠다? 이건 무슨 말장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럴수록 김기현 대표만 더 궁지에 몰린다. 그러니까 차라리 물론 이제 인요한 혁신이가 조금 강력한 이른바 농구로 치면 올코트 프레싱한 적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전권을 주겠다고 했으면 최소한 반권이라도 그럼 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이거는 저는 어떻게 정치적인 전략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 싸우려면 싸우든지 아니면 뭐 깨갱하고 하든지 그래야지. 나 대통령하고 엄청 가까워요.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그게 뭡니까? 지금 명색이 집권 여당의 대표가. 이제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뭔가 뭐 오다를 받았든지 얘기를 들었든지 했을 것 같아요. 이거 다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혼자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도 모르겠습니까? 라고 한 게 아마 원희룡 장관 만난 게 아닌가 싶어요. 당신은 이제 정리가 됐고 비대위를 가는데 비대위는 원희룡 위원장을 지금 딱 할 거야. 용산 뜻 잘 알면서 왜 그래? 이러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인요한 위원장이 원희룡 장관을 만난 까닭 뭐겠습니까? 한번 오가는 얘기를 들어보면서 짐작을 해보시죠. 저는 장관님을 꼭 뵙고 싶었던 거는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뵀습니다. 우리 혁신위원회 첫 행동이고 또 저는 국민들이 표로 보답할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민 중이라고 들었는데 결정만 하면은 다들 거기에 맞춰서 다들 거기에 뒷받침을 해줄 거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장관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가는 길이 쉬우면 혁신이 아닙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나부터 뭘 혁신해야 할지 늘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국민과 당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제 역할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우리 혁신위원장님께서도 필요한 분들을 더 만나서 대화하시고 또 국민들이 원하는 변화가 무엇인지 보다 더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혁신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혁신위원장 힘 실어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그건 좀 별개로 따져보기라고. 정진환 교수, 저는 저런 그 자세가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둘이 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앞을 보고 이야기를 해요? 모두 발언이잖아요. 모두 발언. 난 언론을 상대로 이렇게 소위 짜고 치는 고스톱을 저렇게 하는 거죠. 정진환 교수 왜 그래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서로 다 이게 지금 표류 또는 좌초하고 있는 혁신위를 어쨌든 간에 살려내야 되고, 그런데 원희룡 위원장이 이제 원희룡 의원이 전 의원이 전 장관이죠. 장관이 찬조 출연한 거지요. 우리가 국민 앞에서 또 지지자들 앞에서 혁신이 우리를 살려줄 생명줄이다라는 얘기를 소위 이른바 짜고 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여기서 앵커께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이미 저는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거라고 보여져요. 김기현 대표가 말 그대로 본인이 마지막 의정 보고라고 생각하지 않은 한 이번 주 보여준 행동은 어쨌든 마지막 윤심을 잡고라도 버텨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결국 혁신위를 선택할 거냐, 지금 현 지도부와 중진들을 선택할 거냐라는 관점에 놓이게 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위원장이 지금 혁신의 방향을 제대로 못 잡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의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문제 제기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원희룡 장관이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저런 말 하는 게 맞나요? 만약에 문재인 정부의 장관이 나와가지고 특정 정장에 혁신위원장하고 저렇게 하는 말 만약 공개됐으면 탄핵하고 물러나라고 난리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원희룡 장관하고 한동훈 장관하고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장관 정책 보좌관들을 거느리고서 이렇게 공공연하게 사전선거운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데 있어서 좀 문제의식이 있고요. 언론에서도 그런 점을 좀 지적을 했으면 어떨까, 그런 아쉬움이 좀 들기도 합니다. 최수영 컨설턴트 원희룡 비대위원장 얘기가 지금 여권에서 계속 나오지요. 나오긴 하는데 이제 원희룡 장관이 저렇게 지금 나왔던 것은 제가 보기에 비대위원장 카드보다는 지금 혁신이 동력이 꺼져가니까 그나마 본인의 이제 그러니까 유력과 이른바 저 스타 장관급들 중에서 예. 수도권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이 험지 출마를 얘기하면서 혁신이가 동력이 꺼져가지 않는 것을 저는 살려주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최소한 지금 비대위 얘기는 혁신이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비대위인 거지, 혁신이가 일정 정도 성과를 낸다 그러면은 비대위로 굳이 가지 않아도 저는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26일까지면은 1월부터는 선대위 출범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 마지막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이른바 스타 장관급에서 이제 원희룡 장관을 얘기한 거 원희룡 장관이 화답을 해준 거죠. 뭐 개항을이든 뭐든 나는 당이 원하는 대로 가겠다. 뭐 고통이 따르지 않는 혁신이 어디 있느냐. 나부터 앞장서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카드는 나쁘지가 않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설령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이런 선당우사의 모습이 나중에 보수의 아이콘으로서 본인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가는데, 이 김기현 대표가 이 화법을 잘 못 읽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원희룡 장관이 스타 장관 맞나요? 저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언론이 얘기했다고 제가. 언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대선 후보 지지율 보면 전혀 스타 장관이 아니고 얼굴 보시면 만신창이 돼 있잖아요. 지금 얼굴이. 예. 그런데 지금 뭐 원희룡 장관 두고 인천 계양을 해가서 예. 이재명 대표하고 붙어라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소영 의원이 나한테 와 그러던데. 이소영 의원 지금 그만해갖고 지역에서 여기가 만만하냐 지금 지역에서도 반발이 많아요. 이소영 의원 오면 넌 될 것 같냐 이런 이야기들이 제 얘기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소영 의원처럼 당당하게 해야죠. 그 원희룡 장관 제가 볼 때 오갈 데가 없습니다. 인천 갈 수도 없고 지금 그러니까 혁신위원장 만나서 그냥 분위기나 띄워주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혁신위가 지금 이 마지막 지금 벌써 몇 번째 안건이죠? 세 번째 안건인가를 지금 혁신위가 당 지도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자, 네 번째 보고한다는데 그것도 건의안을 만약에 내는 형식이라면 저는 이미 혁신위는 문 닫아야 될 지경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원희룡 장관이 고속도로 백지화 운운했을 때 온갖 여론에서 국정 과제나 국정이 지금 장난이냐 이런 비판이 일었거든요. 그래서 이은영 선생님 말씀에 좀 동의를 하는 게, 언론에서 비판을 받는 사람을 우리가 스타 장관이라고 할 게 아니라 시끄럽고 일 못하는 장관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북두칠성님도요. 일 못하면 스타 장관이냐? 이렇게 주셨고 SWKI 쓰시는 분. 스타 장관급은 김행이지. 크크크크. 예. 천사섭님 아까 다른 글 주셨는데 스타 장관 스스로 타락한 장관인가요? 장관직에 충실하지 않고 정치에만 관심 두고 제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는 장관을 스타 장관이라고 하나요? 예.
자, 지금 이렇게 총체적으로 난국 상태입니다. 대통령 지지율 부정이 60% 가까이 되고 별수를 써도 안 오르고 국민의힘 내부 혁신위원회 만들어놨는데 시끄럽기만 하고 알아서 좀 험지 출마하고 나가라고 그래도 버티고 이러다 보니 지금 이제 밖에서 계속 떠들어대는 이준석 전 대표 목소리에 더 힘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대구 공략에 나섰는데요. 대구를 아주 말아먹을 기세입니다. 대구의 토크 콘서트에 가서 이번에 아마 국회의원들 중에 반수 이상 물갈이 될 거다 막 그런 얘기를 하던데 들어보시죠. 안타깝게도 제가 예측하기로는 우리 12분의 대구 국회의원 중에서 제 생각엔 반수 이상이 아마 이번에 물갈이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만약에 신당을 하게 되고 거기에 만약이 두 개든 만약에 신당을 하게 되고 만약에 대구에 출마한다면 절대 혼자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거기에 공감의 뜻을 밝힌 사람도 있습니다. 최수영 컨설턴트,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을 종합을 해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 쪽에 출마할 것으로 마음을 굳힌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쪽에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뭐 지난번에 대표 당선됐을 때 대구에서 지지가 많이 나왔나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구에서 지지가 많이 나왔고 대구가 본인이 그랬죠. 거기서 탄핵의 강을 건너는데 대구에서 선언을 한 거예요. 예. 이제 우리는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 그 사실은 그 연설이 그 당대표 되는데 가장 파괴력을 발휘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준석 신당 만일 한다 그러면은 이준석 신당은 대안정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개혁을 하지 않는 데 대한 반감에 말하자면은 어떤 정체성이나 이념 제가 얘기하잖아요.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대구를 좀 하는 것은 나중에라도 큰 틀에서 다시 총선 이후에 만날 수도 있다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자꾸 대구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봐요. 수도권이면은 완전히 갈라먹는 거지만 실제로 대구를 중심으로 한 신당이 되었다? 대구 중심이면은 보수 신당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이라도 다시 큰 물결에서 합류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적으로 보지 말아달라는 얘기일 수도 있다고 좀 봐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국민의힘과 붙으면 이제 완전 적이 되지만 그렇죠. 예. 대구에서 신당과 국민의힘이 붙으면 어차피 그쪽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중이라도 지류지만 다시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민주당 편에 쓰겠느냐. 지금도 그랬잖아요. 그 연설에서 옆집 고기도 사람이 먹지 못할 고기 팔더라. 이른바 양두국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표도 저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반드시 안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준석 신당이라게 만일 나와버리면 이거는 보수의 본류에 따라가는 지류일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척지거나 나를 원흉으로 보지 말아달라. 저는 오히려 그렇게 제 귀에 들리는데. 그럴듯하네요. 이은영 소장. 네. 이준석 전 대표 대구 쪽을 기웃거리는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은 이게 2016년에 안철수 후보의 전략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의 본류를 친다. 그래서 거기서 지지를 얻게 되면 나머지는 수도권에서 플러스 알파로 얻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제목도 정치 본색인 것처럼 그 본류에 직진을 해서 그 정확하게 타겟을 해야지 선거에서 득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총선 영향력이 생각보다 높아요. 이게 지금 박근혜와 친박 모두 영향력 있다 23.6, 박근혜는 있고 친박은 없다 35.8, 박근혜 친박 모두 영향력 없다 24.5로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이 아직도 50% 가까이 되는데 이준석 대표가 박근혜 키즈자잖아요. 물론 그 이후에 이제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했는데 지금 윤석열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손잡고 있는 판에 이준석 대표와 손 못 잡을 리가 없죠. 그리고 저 행사도 1,300여 명이 왔어요. 대구에서 했는데. 그래서 그 일정 정도 이 이준석 전 대표의 그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는 그 주장에 동조하는 세력이 대구 안에 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거기에 힘을 실어주게 된다면 상당히 예상치 못한 파기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이미 이준석 대표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과연 대구 승부수가 통할지 지켜봐야 할 텐데요. 안철수 의원, 이준석 대표하고 사이가 참 거시기하지요. 안 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던데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한마디로 실패 확률이 높다. 찻잔 속에 태풍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현재 제가 봐서는 당을 과연 만들 것인지 그것도 확실치가 않고 네. 그리고 또 뭐 좀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실패할 확률이 많다.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당을 만든다고 하면 오히려 이번에는 여당이 더 유리하게 될 거다. 네. 그래서 저는 저희 당 의원들께도 말씀드리는데 너무 그렇게 겁을 내서 오히려 몸값을 올려주지 마시라고 그렇게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한 장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총선에 출마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수도권에 인재가 없습니다. 네. 사실은 이 정말 중요한 수도권,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국회의원을 가진 그 수도권에 지금 출마자가 거의 보이지를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한동훈 장관도 여기에 힘을 보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자, 한동훈은 띄우고 이준석은 깎아내렸는데 정기남 교수, 이준석한테 너무 겁먹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근데 뭐 이준석 대표와 전 대표와 사이가 너무 안 좋다고 소문은 나 있습니다만 저런 얘기를 하기 전에 안철수 지금 의원은요, 어찌 보면 한국 정치사의 제3지대 신당의 절호의 기회를 뭐랄까 걷어차버린, 어찌 보면은 전형적인 뭐 역사적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자기 반성이 좀 저는 우선되는 것이 안철수 의원이 좀 정치를 차곡차곡 배워가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비판, 찻잔 속의 태풍 이런 얘기는 본인 스스로를 갉아먹는 저는 표현으로 보이고요. 어찌됐든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여론몰이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은영 소장도 얘기했습니다만 2016년에 뭐 호남에서의 국민의당 돌풍이든지 또는 이번에 대구 TK 지역에서의 이준석 전 대표의 또 영남신당이 될지 그것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반윤으로 표현되는 소위 이른바 국정운영의 60%에 달하는 반윤 지지층의 상당 부분을 지금 이준석 신당이 몰아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다. 관심을 표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그러면 저는 여기서 드는 의문은 하나입니다. 결국은 이러다가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만들지 아니면 덜썩 윤석열 대통령과 화해하고 정부 여당과 힘을 합쳐버릴지 그걸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민주당은 어떤 대책과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고민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입니다. 전혜영 교수님, 단잠 아이디 쓰시는 분이 아저씨 걱정이나 하세요 이렇게 올리네요. 이 안철수 전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를 때리면 때릴수록 자꾸 화제만 이준석 전 대표에게 몰리는 것 아니냐. 겁내지 말아라는 말 자체를 하다 보니 프레임이 일부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겁을 내는구나 이렇게 코끼리는 생각하지만 이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에게 왜 일각에서 반응을 하는지는 민주당도 물론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청년층의 관심을 어떻게 잡을지인데 어제 제가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 청년위에 전진대 갔다 왔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그래도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고 뭐 사진 찍기식 행사는 탈피하려는 노력이 일부분 보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이 또 얼마나 진정성 있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과제로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는 이준석 신당이 여론의 지지를 얼마나 끌어들일지와 별개로 이게 좋은 정치이냐는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가 한국 정치사에서 파란을 일으킨 30대 보수 정당의 대표이긴 했습니다만 대선 과정에서 벌어진 뭐 갈라치기 논쟁이라던가 본인도 얘기했듯이 양두구육, 윤석열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이었는데도 제대로 반성 안 하고 반윤 기치를 듣고서 신당을 어떻게 만들어 보려는 이런 부분은 분명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준석 신당의 가치가 무엇이냐 이런 저는 좀 근본적 질문도 우리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 한 말씀 드릴까요? 그러면 이제 지금 뭐 우리가 정치는 현실이니까 뭐 전현 교수님 좋은 말씀이신데 자 이준석 신당이 그러면 만일 출범한다 그러면 그게 제3신당일까요? 제3신당이 아니죠. 뭐냐면 우리가 제3신당이라 얘기하는 거는 그 대한정당이 될 때 제3신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준석 대표 같은 전 대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를 압박하면서 내가 당을 만들겠다. 이건 파생정당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그러면 파생정당이 가져올 효과는 뭐가 있냐면
윤석열 정부의 지금 정권 심판론이 지금 매우 높잖아요. 그걸 희석시킬 수 있다니까요. 분노 투표를 하되 그 분노를 해소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반대 진영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 진영에서도 또 하나의 파생 정당을 만들어낼 수 있는 또 동력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점들을 놓고 본다면 지금 뭐 안철수 의원이 얘기했던 이게 반드시 민주당에만 유리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분석은 유효한데 그렇다고 이걸 국민의힘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느냐? 또 이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찌됐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성공을 위한다고 얘기하는데 만약 이준석 신당이 많은 표를 얻으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는 완전히 약화되는 거죠. 이 이중적 딜레마에 지금 처한 상황이 지금 이준석 신당이다. 저건 이렇게 분석하는 거죠. 그러면 최수영 컨설턴트 보시기에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에서 출마한다. 그럼 이제 대구에서는 서로 안 싸우는 거겠지만 그 신당이 대구에서만 활동할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전국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준석 대표, 영민한 이준석 전 대표가 자기가 유사한 당의 모델을 친박연대를 꼽은 이유가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친박연대가 그때 비례를 포함해서 전부 18석 정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20석 가까이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원내정당 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이유를 모델로 된 것은 이준석 대표가 수도권 같은 데는 부수적 산물로서 얻는 이득에 불과한 거고 여론전이라는 것이 또 지금 병리평인지 준연동형인지 아직도 이거 정해지도 않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을 아끼지만 이 결과에 따라서 어떤 효과로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저도 잠깐 덧붙이면은 지금 이준석 신당은 여러 가지 포석을 다 깔아놓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동력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이준석 신당이 안 만들어질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많아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보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설당이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그래서 이준석 신당이 지금 제가 지난 사례에서는 친박연대에서는 원내 교섭단체를 못 이뤘지만 이번에는 이룰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가장 큰 원동력은 뭘까요? 역시 지금 우리 그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의 원진을 치면서 보수 본진을 치면서 그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더라도 이준석 신당 지지하더라도 자신의 어떤 그 반대당으로 넘어가지 않으면서 자신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는 요점이죠. 네. 그러면 보수 지지층이 국민의힘보다 이준석 신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보이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세대 교체 의미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기성 세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김기현 대표나 장제원 의원과의 완전히 차별화된 이미지를 가져가니까 사실 또 지금 그 기성 세대, 기득권, 당내 기득권 세력과 차별화점을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지지를 흡수할 수 있는 좋은 포인트를 갖고 있는 거죠. 역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어려워요. 그건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방송국에서 이준석 전 대표와 마주쳤어요. 그 자리에 민주당 정치인도 있어서 우연찮게 이제 봤는데 본인은 뭐 곧 신당 만들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하고 모든 절차적인 것도 잘 마무리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걸 들으면서 신당 가능성은 매우 높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다만 아까 친박연대 말씀을 하셨는데 친박연대가 그래도 이른바 살아 돌아올 수 있는 데는 박근혜라는 차기 주자의 영향력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럼 이준석 신당이라는 대항마로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차기 주자로 어쨌든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내세울 걸로 보이는데 저는 그것도 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충남고라고 발음을 자립한 건 충암고로 바로 잡으셨습니다. 네. 근데 정gen남 교수님, 이준석 전 대표 저렇게 하는 거를 두고 몸값 올리기, 그러니까 본인이 저렇게 해놓고 이제 국민의힘으로 다시 복귀할 거다 그런 얘기들을 하던데 저 정도 해놓고 신당 안 만들면 오히려 이준석 대표 정치 생명이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신당을 스톱해버리면 이준석 정치는 거의 끝나간다고 봐야 돼요. 정치적 수명 자체는 끝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준석 대표가 몸값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느냐면 역시 이게 보수 지지층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반윤 신당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보수 지지층을 기본으로 하는 신당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합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왜? 그 정도 배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이준석 대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여기서 멈추기도 어렵지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어느 순간 윤석열 대통령과 합쳐버리는 순간이 온다면 저는 그동안 이 반윤 이게 흐름이라고 하는 반윤 세력 자체가 그쪽으로 그냥 휩쓸려 들어간다는 측면에서 야당이 좀 그 대안과 전략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12월 27일 날짜까지 딱 박아놓고 하고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오늘이 마침
12월 27일 딱 한 달 남았네요. 예, 오늘 1부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부 오늘은 김종대 레이더 있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앞부분에 국정원장 또 차장 싹 바꾼 거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 쫙 설명해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고요. 오늘 댓글 두 분 선정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MQNKR 쓰시는 분. 배신은 배신을 낳고 배신은 욕심을 품어 드디어 한 우물에 빠질 거네. 누구한테 하는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QMQNKR님께 디어루시에서 나오는 클렌징 폼 드리겠고요. 오늘 활발하게 댓글 많이 보내주신 천사섬님께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픽스몰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제주도 방어 자연산 2000세트를 준비했는데 다 나가가지고요. 급히 500세트를 저희가 다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내일까지만 또 할 수 있으니까요. 드셔보고 너무 좋다고들 많이 하셨는데 내가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500세트 급히 다시 공수했다고 하니까 오늘 내일 이틀간 주문해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에밀리 천님 오늘은 모처럼 시간이 돼서 라이브로 듣고 있네요. 스픽스몰에도 들어가서 차량용품과 대방어도 신청했네요. 잘하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드신 소감도 올려주십시오. 아까 어떤 분이 방어 드신 소감을 올렸는데 너무 오늘 글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찾기가 힘드네요. 아무튼 맛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방어 급히 공수했으니까 다시 드시고요. 또 고등어도 지금 스픽스몰에서 준비를 했다고 하던데 다 맛있는 걸 참 11월에 제철이죠. 손질을 해가지고 소개하는데 고등어 좋아하시는 분은 또 근데 전영 교수님 24마리에 19,900원이면 겁나게 싼 거 아니에요? 대박 사건. 예. 혼자 못 먹겠는데 이웃과 나눠 먹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거 멸치도 아니고 고등어가. 예. 여러분 우리 스픽스몰이 좋은 제품 싸게 준비해서 이렇게 공급하니까요. 맛있게 드시고 이웃에도 많이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감사합니다. 예.